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투자 분석가이자 작가님이신 심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채널 첫 출연이시니까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 암호화폐 이제 분석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가이기도 하고 키웨스트 77이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개인들의 특히 이제 개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활동들, 그리고 그에 또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공익적인 활동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작가님께서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네. 신간을 내셨는데 제목이 암호화폐 시대에 부자 되는 원칙, 키웨스트의 디지털 자산 투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님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처음에 전 직장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고 이니스프리지만 증권사에 취직을 2000년도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식 그 증권사 지점에 가서 네. 동원증권이었죠 예전에 차모 동원증권. 대리님. 네. 지금은 이제 임원이 되셨는지 뭐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직접 배웠어요, 찾아가서. 직접 방문해서.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지켜보면 이제 개인들이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금융권이나 그런 이제 뭐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알려주는 것들이 아직도 저는 제대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동안 제가 경험한 것들을 순수하게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 난이도는 좀 낮게 좀 했지만 네. 정말 이제 주식도 관련이 되는 책이고 암호화폐도 관련이 되는 책이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원칙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책이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이 대표님 경험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원칙들을 더 집중해서 네.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보다는 좀 큰 범위의 어떤 원칙들을 그렇죠.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집필하신 책이라는 걸 갖다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특히나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투자 원칙을 잘 세우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호재인데 지금 이게 가격의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결국은 투자자들은 요 구간들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금 ETF 2004년에 이 GLD와 좀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처럼 뭔가 좀 장기적으로 길게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급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사실 중요한 호재 이슈가 아닌데 네. 이 투자 주체들마다 다들 좀 어떤 성향들이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을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지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네. 금 같은 경우에는 금이 이제 본원 상품이고 금을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금은 비트코인 하나 정도로 볼 수 있고 네.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이제 50위권에서 100위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사라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솔라나는 사실 FTX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네. 10위권 안에 이제 에이다가 지금 한 6, 7위까지 올라와 있고 그렇죠. 최근에. 네.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많이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양상으로 갈 수 있냐면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블랙록에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얘네가 점유율을 한 70% 갖고 왔어요. 그러면 웰스파고나 그 다음에 또 피델리티는 주로 연금을 다루는 회사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야 비트코인을 블랙록 상품이 다 가져갔는데 점유율을 네. 우리가 비트코인 저 30% 20% 갖고 가야 돼? 우린 이더리움으로 갈게. 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러네요. 되냐면 미국 기관들이 들어오는 자금의 양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을 텐데 네. 이것들이 조금 이렇게 분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그렇게 파격적으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좋습니다. 내년에는 저는 일단 우상향 한다고는 봅니다. 네. 지금 어떤 금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의 관계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ETF를 통해서 네. 균형이 맞춰지는지도 많이들 좀 이해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년에 중요한 이슈가 이제 반감기 네.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반감기 관련해서는 이제 2024년 내년 4월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굴자들의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있냐면은 2월에서 3월에 이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던져서 이제 잠깐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 매도하는 그런 네. 채굴자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채굴을 안 해보신 분들이 단순히 상상을 하시게 되면 100%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이더리움 채굴기를 한 대를 위탁으로 맡겼었고요. 아, 네네. 이제 계란을 너무 잘 낳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던 그때 시절이어서 네네. 한 대를 더 이제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예를 들면 하루에 7만 원, 8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더리움이 제 지갑으로 들어오니까 연말에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이후로 가격이 처음에 480만 원이었어요. 그때. 네. 960만 원에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밀린 거예요. 그게 2017년도 12월 2017년 12월. 네. 처음 불장이 1차 불장이 왔을 때인데 그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네. 2대를 더 제가 보너스 받은 게 있어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네. 그때 20일 정도 뒤에 받았어요. 밀려서.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8년도에 1월 15일, 20일쯤에 폭락이 있었잖아요. 폭락했죠. 네. 근데 저는 그때 받았잖아요. 네. 그래도 이더리움이 그 전에 한 15만 원, 20만 원 갈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30만 원 갈 수 있나? 30만 원 훌쩍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한 대당 예를 들어서 매일 이더리움을 한 알씩 놨다 그러면 저는 2알을 받고 4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반감기 같은 게 온 거예요. 이더리움도. 네네. 이게 4알씩 놨던 게 2알이 됐는데 그때 가격이 또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처분을 한번 했죠, 이제. 왜냐하면 기계가 이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픽 카드 8개가 꽂힌 게 한 대인데 네. 이게 24시간 가동되니까 또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하루 쉬고 얘가 그럼 알을 4개 낳던 게 하나를 못 낳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풀로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네. 거예요. 반감기라는 건 뭐냐면 이 4개의 매장이 한 매장당 3천만 원의 매출이 월 나오고 있었는데 네. 내일부터 1,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루에 한 달에 나오는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었죠. 네. 다음 달에 6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줄어버렸죠. 자 편의점에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대략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팔던 매장이 1,500만 원이 되면 그 매장 4개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 왜 접어야 되냐면 1번, 2번 매장은 3천만 원 유지가 되고 3, 4번 매장이 제로제로면 3, 4번 매장만 접으면 되지만 1, 2, 3, 4번 매장이 동일하게 1,5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면 매출이 손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저는 사실은 지금 가격이 오른 수요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겪었기 때문에 채굴업자들도 지금 어느 정도 이 시세 올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갖고 있고 네네. 조금 미리 던지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업체도 있어요. 채굴이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이제 넘어갔지만 점유율이 우리는 그냥 버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존 채굴기는 한 개를 알을 낳다가 0.5개밖에 못 낳아요. 그리고 이미 1년, 2년 돼가면 이게 많이 이제 노후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오를 걸로 예상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현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 던지고 네. 그걸로 다음 채굴기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망한 업체들 채굴기가 헐값에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땅이 넉넉하게 있고 전기만 공급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그 채굴기를 생산성은 낮지만 헐값에 아까 48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반감기 전 정도 되면 그 채굴기들이 아마 10분의 1 가격도 못 받을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내가 땅하고 전기만 어느 정도 있으면 얘가 한 개를 낳다가 0.2개만 낳을 수 있어도 네. 규모의 경제를 갖고 할 수 있는 업체는 갖고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반감기 이전에 채굴 업체들은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한꺼번에 던지다 보면 일반 투자자나 기관 입장에서는 갑자기 너무 던지는 시그널이 들어오면 슈퍼컴퓨터들이 로직이 이제 매수 매도가 적용이 돼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 떨어지면 우리도 같이 던져 이런 게 나오면 한번 하락이 크게 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다르지만 약간 우리가 채굴자들의 죽음의 소용돌이 뭐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시나리오랑도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이제 그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구간들이 비슷하게 겹치는 네.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감기 얘기를 하면서 채굴자들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갔었고,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또 많이 기대하는 이유는 과거 이제 세 차례 반감기 이후에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2024년 이 4월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1년 반, 뭐 그 정도 상승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표님은 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2,100만 개 그 개수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가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피자를 구매했던 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박 작가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받았으면 그걸 지금까지 들고 있을 확률도 좀 낮을 수 있고 맞죠. 네. 그 당시에는 한 뭐 4, 5년 동안은 별 만약에 재미가 없었다 그러면 어디다 처박아 놨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다시 꺼내려고 봤더니 암호가 뭐 25개 넣어야 되고 뭐 이러면 네. 내가 갖고 있지만 못 찾는 경우도 못 찾는 경우 너무 있고 많죠. 그래서 2,100만 개 중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 10%에서 20%는 그냥 묶여있는 비트코인이 있을 수 있으면 그렇죠. 실제로 한 1,700만 개에서 1,800만 개 정도?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 그 그래요? 정도가 있다고 보고. 네, 실제로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산업을 저도 지켜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10년 이상을 버티면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10년을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전만큼 무시하기는 좀 힘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제가 12년 전에 공부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잖아요. 네. 그게 A부터 Z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만 팠어요. 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왜 미국의 그 아이비 리그 출신 사람들이 졸업하고 월스트리트 가서 월급을 많이 받느냐. 파생 상품을 만드는데 미국이 정말 도사인 거예요. 천재들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에 이제 비트코인 하나 나왔잖아요. 파생 상품을 한 100개, 200개 나올 수 있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시작을 안 했는데 분명히 금융기관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JP 모간 뭐 이런 은행권에서는 뭐 체이스도 있고 금융회사들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먼저 출발하는 데들이 있을 거고 나중에 따라가는 데가 있을 거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금융시장을 보면 뻔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펀드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제 좀 식상한 거예요. 네. 새로운 상품을 뭘 내고 싶은데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모르고 좀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펀드를 만들어 줄게. 뭐 이더리움 펀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문제가 없으면 뭐 에이다 펀드도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좀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판매되고 조금 무르익는데 저는 한 3년 이상 걸릴 거예요. 3년 이상. 네,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마지막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주실 수 있는.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식과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초부터 계속해서 나스닥과는 좀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분들과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가장 현명한 어떤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17년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그 통계적으로 네. 상관관계가 이제 코릴레이션인가 그럴까요? 네네. 그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 디커플링이 깨지기 시작한 게 2년 전부터고 네. 올해는 많이 좀 깨졌어요. 반대로 움직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적용되는 일종의 경험적인 룰이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한 종목 정도로 인정받는 게 미국 시장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 달 단위로 보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제 1월 1일부터 올해 이제 현재 한 11월 말까지 정도 이제 상관관계도 살펴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나스닥하고 상관관계가 한 88% 정도 나와요. 88%.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엇박자가 난 달도 있었어요. 반대로 움직인 달도 있지만 통계라는 거는 그 1월 1일부터 데일리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월 단위 11개가 아니고 네. 거의 30일치 데이터를 네네. 제가 좀 넓게 길게 제가 보고. 보고 네. 있는데 그래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관련이 그나마 높은 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나스닥하고 좀 비슷하니까 그렇죠. 기술주 그렇죠. 중심이죠. 네. 그리고 다우지수하고는 상관관계가 전혀 완전히 없다고 맞다. 보시면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관관계는 제가 굳이 아는 체를 조금 하자면 이게 방향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냐? 그런 플러스죠. 네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인데 그게 마이너스 1부터 스몰 r 값에서 그 1 사이에 움직이는 값이에요. 통계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한 게 뭐냐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건 회귀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X, Y 관계가 입증이 되면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상관관계하고 네. 그 회귀관계를 혼용하시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쓰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어요. 네네.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움직이는 양태, 모양새가 비슷하게 움직이냐 그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네.
나스닥 정도만 조금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된다. 단 네. 매달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가장 우리 내년에 있을 굉장히 어떤 좋은 시즌들을 많이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책에도 기재해놨지만 주식시장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어려운 시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돌아가고 네. 저는 90%의 투자자는 잃는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박 작가님하고 저하고 전혀 투자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투자 경험이 있잖아요. 얼굴을 서로 못 볼 뿐이지. 네. 근데 심지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내가 5억 원을 갖고 있는데 오늘 내일부터 투자를 당장 하고 싶다. 그걸 막 뛰어 들어와요. 그건 뭐랑 똑같냐면 자 제가 머리 올리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골프로 얘기하면 박 작가님이 한 싱글 정도 치시는 분이에요. 거의 준 프로급이야. 근데 오늘 제가 박 작가님하고 라운딩을 하러 처음 나갔어요. 뭐랑 똑같냐면 제가 박 작가님한테 오늘 더 잘 쳐서 이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좀 공부를 하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를 잘 못할 것 같으신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90%가 잃는데 특히 가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되면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을 제가 좀 드리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대표님 유튜브 채널 키웨스트 채널에서 이렇게 네네. 봤는데 알트코인 관련된 영상들을 되게 많이 업로드 해놓으셨어요. 네네.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데는 또 어떤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 목적 네. 한번 말씀 주시면.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일단 물리고 나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왜 거의 전 종목을 공부를 했냐면 한 2017년도부터죠. 많이 물리고 하다 보니까 기억나시겠지만 2017년도, 18년도에서 한 2, 3년을 거의 21년도 좀 불장이라고 오기 전에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거의 한 3년에서 3년 반을 마늘과 쑥을 먹는 느낌으로 버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기가 생겨서 종목별로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요걸 정리해서 다른 분들한테 드리면 가장 좋은 건 투자하시기 전에 보고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이런 거예요. 개념이 뭐냐면 최소한 이게 어느 나라 암호화폐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지 그걸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알트코인 키웨스트 채널에서 한번 확인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만큼 거기서 소개를 했다는 거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좀 나름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신 걸 거잖아요. 그거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 추천하는 걸로 또 오인될 수 있어서 제가 원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일단 100위권 안에 있는 암호화폐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더 괜찮다고 보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지코인은 하나 제가 재미있게 그냥 올렸는데 왜냐하면 도지코인들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도지코인은 뭐 하는 코인이야 정도는 아시면 좋겠다 해서 올린 거고 1,000원을 굳이 드리자면 저는 사실 국내 암호화폐 종목들 조사를 몇 년 전부터 많이 했고 이제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너무 이상한 것들이 솔직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전체 공개 방송에서 예를 들면 뭐 홍길동 코인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안 좋다고 다 뭐 이렇게 좀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왜냐면 그쪽에서 잘못을 하는 데라고 할지라도 저를 피곤하게 하려고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하지는 못하지만 요거는 뭐 K모 코인이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부울경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쪽을 위시해서 이제 곧 크게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걸 추종하시는 분들을 저를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만 해도 한 3년 전부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20명이 넘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 코인 여쭤보신 분들이 꽤 그래서 제가 많았어요.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게 또 그런 것들이 다단계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가족이 그냥 진짜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제가 본 아주 안타까운 사례는 엄마인데 자녀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경우 많죠. 근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뭐 거기 좀 뭐 역할을 맡고 계신 거예요. 네. 경제가 안 좋으시다 보니까 이걸로 집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절박함이. 그런데 자기 자녀도 끌어들여서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그분은 진짜 최대한 말렸는데 아마 지금도 연관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진짜 걱정 많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비트코인만 잘 투자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좀 무리수를 둔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진짜 상황들인데 이제 많은 또 구독자분들께서 그러면 우리가 좋은 알트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선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알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대표님만의 기준이나 지표가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아마 그대로 안 하실 가능성이 높으신데 네네. 그것들이 이제 암호화폐 백과사전에 좀 사실 녹아 있고 네. 제가 그래서 거기서 분석하는 거를 동일하게 해놨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고 국가. 네.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 어떤 기관에서 일한 사람이 나와서 뭘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스캠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트위터 같은 활동이나 SNS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왜 스캔코인 감별사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네. 우리나라 거래소 대표적인 거래소 3개 있잖아요. 네. 그 거래소가 지금 3년 동안 몇 개가 상폐가 됐냐면 280개 정도 될 거예요. 와, 280개. 네네. 근데 여태까지 제가 최근 이제 3년만 말씀드리면 3년 한 4년 돼가는 동안 제가 투자했던 것 중에 상장 폐지된 건 딱 3종목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발라내는데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백서도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되고 네. 근데 백서까지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트위터 같은 게 계속 올라오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하는지 근데 그게 만약에 한 3개월, 4개월, 길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업체는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활동성들 위주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어떤 진짜 가치들을 기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건 활동들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신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그 K코인 말씀하신 것도 거기는 또 커뮤니티가 완전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있잖아요. 것들이 문제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누구라고 특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면 기업체 임원, 그 다음에 똑똑한 분들이시잖아요. 네. 뭐 교수님, 그럼요. 네. 어디 뭐 회사 대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친구들이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괜찮은 뭐 소위 코인이냐. 제가 질문을 100번 받았으면 100개가 다 쓰레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니 나름 좋은 학교 나오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거두신 분들이고 똑똑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조차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 제가 업비트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종목이 있고요. 네. 그 종목에 이제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그 툴바를 하나 누르시면 네. 트위터가 쉽게 보이게 연결해 놨어요. 네. 그러면 누르면 내가 트위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도 바로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몇 월 며칠 작게 포스팅이 올라왔네 글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런 젊으신 분들이라도 SNS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일일이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정찰한다, 모니터링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영어로 얘기하면 패트롤인데 순찰을 하셔야 된다. 결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100위권 그리고 100위에서 200권에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는 좀 괜찮은 것들 그런 걸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 절대 금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오늘 상장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쳐다보지 말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진짜로. 술 좀 들어간 상태에서 저녁 때 갑자기 꽂혀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넣었다가 그거 100만 원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장하는 종목은 저거는 그냥 쳐다보지 말자. 그게 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먹겠다.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많이들 건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걸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손실이 나면 너무 커요. 그래서 상장하는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자. 네, 이미 기관들이 너무나 싼 값에 다 가지고 있다가 본인들의 어떤 타이밍에 맞게 던지는 부분들이라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힘들고요. 자, 근데
그 제가 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얘기 중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펀드가 도입됐을 때 네.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 주셨죠. 여러 가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파생 상품들이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는 이 펀드의 혜택을 받을 암호화폐와 아닌 암호화폐를 잘 선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드의 선택을 받을 암호화폐를 또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지와 개인적으로 보시는 뭐 어떤 특정 종목을 말씀 주시긴 좀 그러실 텐데 그 노하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대기업을 한 21년 가까이 다녔는데요. 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네. 예를 들면 어느 업체에서 어떤 그 제품을 뭐 갖고 오실 수도 있고 네. 어떤 또 고객 관련된 뭔가를 좀 갖고 오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면밀히 보고 이걸 제가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 결제상으로 보면 1억 원이 넘으면 그 아모레는 이제 서경배 회장님이니까 네. 결제를 하기 룰이 돼 있어요. 네. 그럼 1억 원 이상 넘는 거 결제하려면 단계가 한 4단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자, 증권사나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에이다를 예를 들게요. 에이다가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 에이다를 가지고 펀드를 만들고 싶은데 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럼 에이다는 실체가 있는 이게 재단이냐 회사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작업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펀드가 만약에 이제 도입된다, ETF 뭐 펀드라든지 그러면 미국이든 국내든 우량한 것들 위주로 만들어지겠죠. 맞습니다. 저는 한 20위권 위주로는 그것 때문에 각광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시가총액 20위. 정말 내년에 이거는 끔찍한 얘기지만 소위 말하는 좀 김치코인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막 오르는데 얘는 그냥 진짜 무슨 뭐라 그럴까요? 젖은 낙엽처럼 조금만 오르겠죠. 네. 가만히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내년의 장은 여태까지의 장하고는 많이 다르다. 다르고 네. 그리고 매년 실제로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도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계속 있어요. 높아지고 네. 있죠. 옛날에는 뭐 장 좋을 때 뭐든 던지면 다 수익을 그렇죠. 얻던 시절이 2017년도에는 업비트 종목이 20개인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순환매가 일어난 종목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라고 SNT인데 제가 그걸 50원에서 딱 100원쯤 팔고 그게 피날레였어요. 근데 그때는 왜 쉬웠냐면 20개 종목이잖아요. 이제 오른 거 말고 덜 오른 거 좀 사고 이게 됐는데 지금은 업비트만 해도 118개예요. 네. 종목이. 그리고 다른 지금 거래소들은 너무 많고 맞습니다. 지금 과거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모든 코인들이 확률이 그렇게 낮잖아요. 해도 그 종목 안 중에 됩니다. 한두 개를 점쟁이처럼 찍어서 할 수가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두 종목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또 아무래도 이제 가지실 것 같아서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만약에 과거 같은 패턴이 똑같이 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알트코인의 어떤 펌핑들이나 이제 가격 상승이 분명히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코인들은 분명히 등장을 할 텐데 네. 이런 코인들 반감기 시기 이후로 고수익률을 내는 코인들을 과거에는 어떤 코인들이 주로 그런 코인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코인들이 주로 그렇게 부각이 될 것인지 요거를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플러스 또 다른 조건들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과거에 특정 종목을 선정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뭐 10배 오른 것도 있고 20배 오른 것도 많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 링크를 하나 이제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달아주면 좋겠는데 네. 1년 정도 제가 칼럼을 쓴 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네. 한 개씩. 50편 정도 되는데 그걸 1편부터 50편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 네. 그 당시 시장이 이랬었고 어떤 종목이 올랐었고 근데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칼럼을 쓸 때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그 편집장님께서 그냥 내용만 적으면 좀 심심하니까 암호화폐 하나를 좀 유망한 걸 소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3번 만에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첫 번째 제가 선정한 종목이 이제 스웨덴 암호화폐인데 네. 크로미아라고 유명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모를 때 제가 그걸 이제 첫 칼럼이니까 얼마나 신경을 써서 그걸 올렸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올리고 나서 이게 뭔가 타이밍이 맞았는지 급등을 한 거예요. 한 50배인가 정도 올랐어요. 50배면 거의 뭐 이렇게 네, 최소 한 2, 30배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한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종목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또 올렸어요. 네. 또 올랐어요. 세 번째쯤 오르니까 거기서 이제 회의하셔가지고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잘못하면은 좀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예전에는 좀 쉽게 얘기해서 개나 소나 오르는 장세가 2021년도에 좀 왔는데 제가 왜 내년이 위험하다 그러냐면 자 2017년도부터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고인물 암호화폐가 있고 네. 뒤에 이제 나온 암호화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실제 생활 비즈니스하고 연결한 암호화폐는 지금 사실 자신 있게 말할 수 많지 않다.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니네가 실제로 한 걸 갖고 와보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사실 결제도 뭐 안 되고 잘 없는데요. 그러면 증권사 이런 데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상품하기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저는 상상이 되는데 진취적인 분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진취적인 분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했다 지금 안 되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면 네. 출시 먼저 하고 빵빵 날립시다. 그리고 하나증권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딴 데도 그 상품 팔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증권사분들 만들어 보면 야 우리가 짜치게 저런 거를 저 불량품 같은 거를 우리가 명색이 증권사 투자회사인데 해야 돼? 그거에 대한 입증을 지금 암호화폐 재단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내년에 벌어지기 시작하면 옥석이 많이 완전히 가려지겠네요. 가려질 거다. 잘 모르신다고 하면 그냥 50위권, 좀 넓게 보면 100위권에 있는 것들 중에 지금 패러다임이 미국으로 많이 옮겨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제 거 이제 암호화폐 백과사전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네. 미국 쪽에 이런 건 있죠. 뭐 몰타에다가 그 법인 소재지는 뒀지만 실제 활동을 하는 본사가 미국에 있냐를 그게 중요하다. 보고 하시면 사라질 확률이 적다. 더 상대적으로 낮을 거다. 그런데 중국이나 다른 지역권 좀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법적인 규제가 뭔가 세게 등장했을 때 네. 위험할 수 있는 데들의 종목은 조금은 헐핏하면 잡아갈 수 있잖아요. 지금 추진 중인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오픈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서 그쪽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조금 규모가 있는 데인데 그 대표하고 지금 한번 미팅을 1월 중에 지금 일단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컬럼에서 추천하신 그 상품 뭐 추천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공부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 주신 그 코인 프로젝트는 스웨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발굴하셨나요? 제가 이제 거의 웬만한 종목들을 그때는 종목이 지금보다 조금 적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크로미아라는 이제 암호화폐를 보게 된 게 미국에서 이제 국방부 같은 쪽에서 어떤 대회 같은 걸 연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거기에서 이렇게 수상이 돼가지고 미국 쪽 이제 펜타곤 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거기랑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짠지 가짠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뭐 예를 들면 국방성 이런 데서 뭐 올려놓은 것까지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크로미아만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양쪽을 다 체크해 보거든요. 네. 그랬더니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예를 들면 이거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과거 얘기니까. 네, 이걸 지금 사실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과거에 그랬다는 거니까. 크로미아라는 데가 왜 미국하고 손을 잡고 뭘 하려고 그러지? 왜 인정을 받았지?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얘네들이 이제 표방하는 게 또 게임 코인 같은 성격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물론 이제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네. 되게 진정성이 있고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뭘 중요하게 보냐면 대표하고 직원들이 쫙 모여서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올리는 거를 그게 무조건 옳다는 아니지만 네. 안 하는 데보다는 저는 좋게 봐요. 근데 그게 3년 전에 올랐는데 이제 안 올라와 잘. 이런 것까지 좀 보시면 금상첨화겠죠. 네네. 결국은 이걸 누가 이끌어가느냐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사들도 평가를 할 때 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하나 중요한 거 네, 또 제가 말씀 주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는 좀 작고 만약에 어떤 업체가 있어요. 코인이 있어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데 5년 동안 대표가 너무 자주 변경된다. 그것도 그러네요. 특히 김치 코인 중에 그렇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아니 대표도 그거를 버리고 안 한다는데 그렇죠. 비전 라는 없는 거죠.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또 이제 이런 또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알트코인 펌핑들이 순환매가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미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자, 알트코인 투자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사실은 알트코인 순환매는 지금 보통 짧으면 1개월, 길면 한 3개월 가는데 한 제가 봤을 때는 9월, 10월, 11월 정도에서 거의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 끝났고 메이저 코인들이 못 올랐다가 먼저 오른 것도 있고 좀 천차만별이지만 뒤늦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2021년 12월 31일에 해당 종목의 가격, 네. 2022년에 해당 종목의 가격, 지금 현재 가격을 추이를 한번 보세요. 최소 3년은 그러면 그 세 지점만 딱 보셔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트론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트론을 네.
자, 트론이 가격 방어력이 좋았어요. 좋았죠. 트론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지? 네. 지금 제가 분석한 것 중에 3년치를 봤을 때 조금 100위권 안에 드는 것 중에서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건 트론밖에 없죠. 정말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됐으면 3배가 됐잖아요. 네. 그럼 트론도 만약에 100원이었으면 300원 정도 되면 되잖아요. 트론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요. 예전에 덜 떨어져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두 가지 이슈인데, 트론이 그동안 방어를 잘했으니까 더 상승할까? 아니면 트론은 까일 때 더 똑같이 까였다가 올랐어야지 혼자 안 빠졌잖아. 네. 그럼 힘을 많이 이미 썼잖아요. 네. 그럼 트론은 이번에 상승하는 게 있을 때 못 오를 수도 있겠네. 두 가지 관점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사실 노하우는 많이 빠진 종목들을 찾아요. 오히려 많이 빠진 그렇죠. 종목을. 그런데 와. 너무 빠진 종목을 찾지만 그게 펀더멘탈 본질이 괜찮아야죠. 그렇죠. 그게 결국 뭐예요?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솔라나하고 네. 스택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한번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 있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네. 그거 알아서 보시면 많이 올라 있다. 확률적으로 한번 조정이 오고 할 때 최근 1년 기준으로 이제 보면 네. 6개월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많은 개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종목들을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뒤에서 여쭤볼 부분들도 많이 답변을 주셔서 아마 리플이랑 이제 솔라나 관련된 질문들로 좀 집중을 해서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또 다른 방송 출연하셨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리플랩스에 직접 방문을 해보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함을 그쪽에서 좀 느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경험담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리플이 제가 작년에 이제 3월이었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한 2주 정도 갔고, 네. 제가 사실 실리콘밸리를 못 가봐서 싹 이제 보고 왔어요. 네. 보고 왔는데 리플이 제가 묵는 숙소에서 가까운 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조금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샌프란시스코고, 네. 그래서 주소를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안 오니까 찾아갔어요. 사전 약속 없이. 네, 일단 뭐 답이 거의 안 와요. 암호화폐 업체들은 되게 폐쇄적이에요. 엄청. 그쵸, 좀 두려워하죠. 누구한테 노출되고 이런 걸. 그래서 방문했더니 이제 대리석으로 된 미국 특유의 되게 고급 건물에 몽고메리 스트리트였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거기를 갔더니 1층에 이제 로비에 인포메이션에 이제 어떤 여성분이 계셨고, 리플이 이제 층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주소는 찾았는데 여기 혹시 리플 랩스가 있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확인해달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있대. 연락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연락해서 좀 하니까 두 분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으로 비유를 하자면 한 대리급, 네. 과장급 분이 외국 사람이 내려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있냐, 실제 있냐 그랬더니 맞대. 자기 이제 약간 사원증 비슷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네. 살짝 보여주더라고. 네. 그리고 명함을 달았더니 명함 안 된대. 왜 저는 줬지만 이제 명함을 줄 수가 없대. 네. 왜 못 주냐 그랬더니 당신이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암호화폐 업체라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작년은 지금보다 또 상황이 안 또 안 좋았고 좋았을 때니까. 규제 관련해서 뭐 이상하게 자꾸 취재하는 사람도 많고 그쵸. 그리고 특히 너는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오픈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뭘 부탁했냐면 사무실이라도 한번 구경시켜 달라. 그것도 어렵대. 그러더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빵형 있잖아요. 네. 그 브래드 갈링 하우스인가 그러잖아요. 네. 그분 잠깐 인사를 할 수 있냐? 지금 죄송한데 그때 맞아요. 유럽에 무슨 컨퍼런스 참석하러 네네.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빵형은 뭐 인사라도 시켜드리면 좋겠지만 빵형이 되게 좀 오픈 마인드가 있대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좀 어렵다, 안 계시니까. 그래서 사무실도 못 봤는데 그 외에 제가 다른 데들을 막 체크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타 토큰. 세타. 그것도 이제 거기 외곽에 좀 나감이 있는데 네. 거기는 갔더니 이제 그때 팬데믹 기간이라 한 분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2층짜리 건물에. 네네. 2층을 쓰고 있었는데 그 외곽이니까 조금 널찍하고 주차장도 있는 건물이었단 네. 말이에요. 약속을 잡았어요. 내일 오시면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야겠다. 네.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호화폐 업체들이 진짜 폐쇄적이네요. 폐쇄적이고 그게 해외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국내 업체도 제가 약간 아까 말씀드린 좀 감별하는 역할도 좀 했었고 이런 게 조금 알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랑 만나는 거를 많이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행사들을 많이 참석하고
그 행사 참석한 것도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생겼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군데 놀러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차 한잔하러 가겠다. 네.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 진짜로 뭔가 국내 업체들이 그 정도로 폐쇄적이에요. 그러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폐쇄적이네요. 일반 회사는 들어가면 대표자 성함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암호화폐 업체들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대표자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태반이고 네. 주소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관행이에요.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투명성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우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은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개미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많은데 저도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제 방송 쪽도 계시고 기사화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내줘요. 쉽지가 않죠. 네. 그게 안타까운데 네.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작년부터 많이 들어서 저도 얼굴 사실 팔리면 살기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아, 내가 사는 게 조금 불편해져도 내가 목소리를 내려면 조금 더 이제 나서야 되겠다. 알겠다. 와, 너무 많이 좋은 도와주세요. 취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제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리플이 굉장히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또 미워하는 어떻게 보면 애정의 고인인데, 이게 참 리플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워낙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는 리플랩스 본사까지 직접 방문해 보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리플 프로젝트 어떻게 보시나요? 리플은 일단 안정성은 가장 높은 건 맞아요. 네. 맞고 전송을 이제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캐나다나 미국에 한 100만 원 송금하면 한 하루 반에서 이틀 걸리고 그렇죠. 수수료만 한 6, 7만 원 나오거든요. 네. 근데 리플을 보내면은 홍보하는 게 아니라 1억을 보내든 10억을 보내든 리플이 지금 뭐 880원이라 그러면 리플 한 개만 내면 돼요. 수수료를 그 위에 변동이 없었으면. 네. 그리고 속도도 뭐 한 2분 3분 안에 보통 가고 네. 비트코인은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죠. 리플과 그 부분에서는 네. 시간이 비트코인은 제가 테스트해 보면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데 1시간 있다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사람은 1시간 동안에 만약에 돈 1,000만 원 보냈으면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죠. 애간장 다 타죠. 저는 이제 소액으로 물론 테스트를 네. 이제 해봤지만 이제 고액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소액 일다랑 고액 일다가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한 2시간 안 오면은 막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리플은 사실은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약간 기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좀 서포트하는 역할도 크고 좀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리플이 예전에 뭐 스웰이라고 행사할 때 좀 전에 펌핑이 좀 이제 2-3배 정도 오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쵸.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리플로 그렇게 크게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고 그냥 좀 안정감 있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사실 리플하고 남매 관계 리플이 이제 오빠면은 이 여동생이 스텔라 루멘이 스텔라 있는데 루멘. 사실 이제 한 5-6km 떨어진 데 있어요. 좀 전혀 다른 성격에 네. 굳이 따지면 이제 리플은 되게 대기업의 큰 건물이면 스텔라 루멘은 조금 이렇게 NGO 같은 느낌의 건물 2층에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팬데믹 기간이라 닫혀 있어서 제가 이제 안에는 못 들여봤어요. 2층이라서 이제 계단도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스텔라 루멘이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똑같은 코드에 같은 건데 리플은 만약에 가격이 어느 정도 있고 얘는 영리 목적으로 발행한 거고 스텔라 루멘은 제3세계 좀 금융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지금 가격 차이가 한 4배 가까이 벌어져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스텔라 루멘이 좋아서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좀 그런 거보다는 리플이 지금 결제하는 거 외에는 어떤 그 시스템이 채택되는 거 외에는 그렇게 수익 모델이 뾰족한 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확장성을 많이 그렇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권이라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가 없고. 리플은 조금 상승이 있더라도 다른 거보다는 폭이 좀 적을 수 있고 17년도 18년도 갈 때도 리플이 사실은 순환매에서 가장 늦게 올랐어요. 그렇죠. 보통 리플이 좀 늦게 그래서 오르죠. 그때 리플 투자하셨던 분 중에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인내력을 가지신 분은 300원을 거의 한 3,000원 가까이 됐을 때 그때 파셨지만 가장 고점이었죠. 제가 본 분 중에 그런 분은 거의 없었어요. 다른 게 엄청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못 참죠. 리플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거의 신봉자여가지고 나중에 진짜 저하고 통화할 때 엄청 우셨어요. 너무 이거 기다린 거. 너무 기쁘니까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과시를 받았는데 결국 나도 10배 먹었다 약간 이런 거.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리플을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 리플처럼 오래된 암호화폐가 있고 또 2020년 정도 21년에서 그게 꼭 좋다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그 블록체인 행사를 다녀보면 옛날 그런 암호화폐들은 잘 안 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결론적으로는 대표님께서는 일단 이 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쨌든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너무 맹목적인 것보다는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더 많이 있다. 조금 이제 이렇게. 묵직하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무거워졌다, 커졌다 이제는. 그렇죠. 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락할 때는 좀 덜 하락하고 이런 경직성이 있고 탄력도가 좀 낮지만 이런 거예요. 나는 리플로 수익을 많이 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 그렇죠.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낸다는 게 아니라 많이라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그렇죠. 낮춰야 된다라는. 안정감은 좀 있을 수 있다. 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라나 얘기를 이제 좀 특정 종목은 리플 솔라나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또 많이들 다뤄주셔가지고. 이더리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이 이제 제가 채굴도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POW에서 이제 POS 이제 스테이킹으로 바뀌어서 전환해버렸죠. 네.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자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그래서 이더리움 때문에 이제 채굴 업체가 상당히 망한 데들이 있을 거고 네. 왜냐면 기계가 전 종목이 채굴되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이더리움은 되는데 다른 거 안 되고 이래서 그 업체들은 기계를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가 트랜잭션 할 때 보낼 때 가스피라는 걸 냈는데 엄청 비쌌다가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이러니까 가격을 지금은 많이 낮춰놨죠. 이더리움이 몸집도 큰데다가 이더리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ERC20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코인들을 만들어주게 하는 또 얘가 이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 이더리움이 많이 못 올랐냐면 ICO를 할 때 다 이더리움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소위 A라는 뭐 암호화폐가 있다. 얘가 ICO 할 때 만약에 100억을 받았다. 그거 다 이더리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엄청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 사람들은 그걸 팔아야지 그렇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이더리움은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렇죠. 이제 어떤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그렇죠. 때 어떤 그런 물량들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투자에서는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면 이더리움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식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의 10분의 1 가격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분의 1 가격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예전부터 데이터치를 보면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6천만 아니라 원이면 가격으로. 네네. 이더리움은 한 600원 정도는 가야지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보는데 왜 300만 원밖에 안 되냐면 지금 한 310만 원? 그쵸, 제가 그쵸.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아, 다 ICO 할 때 재단들이 이더로 받았으니까 이더를 그때 100억어치 이더 받은 거 다 바로 팔지는 못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 10억 팔아서 저 이거 팔아서 무슨 일 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 팔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못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더리움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네요.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 만약에 사라지면 저는 이 시장은 없어진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둘째형 정도 느낌. 지금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워낙에 좀 굳건하고 이 두 그렇죠. 가지는 같이 유지가 돼야지 지금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솔라나 뭐 경쟁 굳이 그렇게 하긴 좀 그렇죠. 그런데 별명이 이더리움 킬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그거를 좀 표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솔라나가 탈중앙화보다는 이제 확정성을 추구한다라는 부분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선호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면 네. 솔라나가 이제 FTX랑 우리 소위 묻었다 표현하잖아요. 네.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너무 솔라나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았고 거의 FTX 코인이다 정도 돼 있었고 네, 그때는 그랬는데 또 작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솔라나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뭐 코드 에러 같은 게 있어서 이슈가 몇 번 일어났고 그쵸, 셧다운 몇번 그래서 했었죠. 네. 솔라나가 얘가 견디질 못하네 처리를 못하네 이게 한 4-5번 나오니까 네. 사람들의 신뢰도가 바닥이 됐고 그때 어떤 공포감을 줬냐면 야 솔라나 저거 체력도 부실하고 품질도 별론데 FTX까지 묻었어 하니까 그때 얼마야 25만 원짜리가 이제 12,5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던 거고 지금이야 올랐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12,500원 됐을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만약에 내가 솔라나를 1억어치를 매수했는데 500만 원 됐어. 야 이거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건데 네. 지금 살아났고 뭐 코인베이스가 많이 밀어주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건 진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솔라나가 그럼 이더리움보다 나으냐? 이제 나은 측면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다만 이제 솔라나도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 솔라나만 무조건 좋다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솔라나는 그 여러 가지 부침을 겪어왔고 이제 앞으로 솔라나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한국에도 많이 왔어요. 네. 그 매트 소그라는 분이 발언도 많이 했고 이렇게 다 열심히 하고 좋은데 그리고 솔라나 한국 지사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지만 솔라나는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시장에 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입장도 있고 네. 근데 그동안의 실망감도 많이 줬다. 그래서 솔라나는 지금 그냥 평가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솔라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잘 만들어 가는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2,500원짜리가 지금 10만 원 찍고 한 9만 원 돼 있는데 사실 원래 그 체력을 유지하면 그거보다도 올라가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솔라나는 아직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아직까지는 검증을 조금 더 이제 물론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활동성은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솔라나는 검증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많이 남아 있다. 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솔라나랑 리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최근에 바네크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바네크가 이번에 이제 현물 ETF 신청도 했고 본인의 티커를 HOD에 허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 바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솔라나가 리플을 추월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관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이제 바이럴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JP 모건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 제러미 다이먼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미국에서 금융가에는 입시전적인 인물인데 제레미 다이먼이 1년에 한 번씩 말이 180도 다른 말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JP 모건은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 이제 부서 사업부를 신설해 가지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200명, 300명 지금 열심히 조용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는 어떻게 하냐면 자,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좋은 얘기하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스갯소리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JP 모건에서 제러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럼 저놈들이 살려고 지금 얘기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막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놈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단기 차익을 내고 팔려고 좋은 얘기하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항상 올곧게만 볼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은 지금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JP모건이 그 인력을 오늘 아침 뉴스에 3배 충원했다라는 뉴스 전해졌더라고요.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오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대기업 생활했지만 만약에 어떤 신설 조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쟁사가 지켜보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조직을 니네 어떻게 꾸렸어? 어떤 팀이 있어? 이런 게 막 관심사란 말이에요. 네. 그거 얘기해 줍니까? 안 하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기밀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들인데. 조용히 준비하죠. 조용히. 그렇죠. 좀 은밀하게 했다가 중요한 순간에 빵 터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부 마지막 질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끌 핵심적인 요소는 대표님 뭐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을 보면 300명이거든요. 국회의원분들이. 그중에 이제 블록체인 법안 만드시는 분들이 12분 계시고요. 네. 저도 그중에 이제 여러분은 응원 차원에서 후원도 좀 해드리고 네. 자문도 좀 드리고 또 제안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속 터지는 거예요. 저거 12분이 모여가지고 법안 하나 내고 이러면 좋은데 왜 그게 힘드냐면 각자 의원님별로 1년에 몇 건 법안을 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12분이 법안을 내면 A-1, A-2, A-12 법안이 나와요. 그중에 또 이게 또 조합돼서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척도 잘 안 되고 그걸 저는 빨리 좀 해야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좀 법안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만 너무 지금 6, 7년 동안 늦어졌어요. 이걸 해주셔야 그 다음에 증권사나 투자자 이런 데서도 그 법이 있어야 뭘 이제 뭐 STO 관련해서 만들 수도 있고 펀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길이 열릴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안정감 있게 뭐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갖춰질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민간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따라가고 그래야지
그 일반 이렇게 소비재 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도 뭐 블록체인 도입해서 뭐 하고 싶고 이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냥 관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없는 것들을 대기업이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나 이제 법안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또 한 발짝 갈 그렇죠. 수 있다라는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지금 현 시점에서 1억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또 1억은 또 이렇게 너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으시면은 요 코인을 어디에 어떻게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실 건가요? 이 시점하고 이제 같이 드리면 네네. 제가 아까 2천만 원이 6천만 원 됐고 지금 이 언저리에 있으면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해서 이게 8천만 원 1억이 돼야 수익이 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그러면 지금 일단 버스가 한번 떠났는데 내가 좀 아쉽지만 네. 그러면 지금은 좀 공부를 하고 네. 저 퀴에스트가 얘기하는 대로 한 내년 봄 정도 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네네. 이 기회를 본다든지 오히려 지금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오일이거든요. 오일 펀드들이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일이 68달러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한 많이 떨어져 봐야 60불에서 55불까지 떨어질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 떨어질 때 사 모았다가 한 1년 뒤나 6개월 뒤에 까보시면 무조건 수익 많이 날 거고 다시 돌아와서 암호화폐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이 있지만 네. 비트코인이 높은 상태에 있고 알트코인은 비트하고 따로 놓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솔직히 매수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이 암호화폐가 각 기업들의 상용화될 때 이게 네. 오라클 기반이고 다 필요해요. 이걸 컨버전 네. 해주는데 맞습니다. 쌀 같은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쌀. 네. 네, 좋은 그래서 질문이십니다. 체인링크도 좀 계속 가격보다도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암호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을 좀 체크해 보시고 네. 한 50위권 100위권 중에서 얘가 좀 많이 조금 이렇게 처져 있네 그런 것들이 펀더멘털이 괜찮다면 그런 것들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예, 그렇게 좀 이것만 해도 저는 솔직히 많이 알려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 가치관이기도 한데 네. 저도 사실은 이제 23살 정도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이제 아버지로서 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30살 되기 전에는 투자 공부는 조금 할 수 있지만 평생에 내 무기를 만들어가는 되게 엄청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30 전에 만약에 투자가 잘 됐다 하더라도 그걸로 재미를 보면 그 사람 인생을 저는 망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30살 이전에는 내가 만약에 건축학과 출신이다. 네. 건축만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시고 어디 직장에 들어가든 이거에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어차피 30 이전에는 버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 실력이 정말 뛰어나지 않는 한은 수익을 많이 내기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만 좀 하시다가 나중에 좀 여유가 좀 생기고 그럴 때 40세 이후에 투자로는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너 자신을 알아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무서운 시장이고 90%의 투자자는 잃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감이 좀 안 된다 그럴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사실 펀드가 생기거나 이럴 때 투자하시든지 뭔가 이렇게 안전한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고 네. 만약에 내가 1억 원이 있어요. 그럼 정말 투자하고 싶으시면 실전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원금 9,500, 9천만 원을 트레이딩 하시면 좋은데 최소한 3개월은 겪어보시면 좋겠다. 왜 3개월 네. 말씀드리냐면 24시간 돌아가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3개월은 주식시장에 1년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면 그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는 최단시간이 3개월이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가정의 평화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급하세요. 그냥 네. 내가 1억 은행에 있는 거 옮겨가지고 나 1억 있어. 그냥 이제 무슨 온라인에서 홈쇼핑 하듯이 이것저것 사는데 심지어 이름이 이뻐서 산다는 분도 있고 맞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와, 마지막까지 굉장히 주옥 같은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키웨스 77 심지훈 대표님과 이 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